나는 남편과 3살 된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시댁과 절연한 상태이다. 절연하게 된 이유는 아직 왕래하던 시절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딸아이에게 달걀이 들어있는 과자를 자꾸 먹이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미리 알아채고 전부 차단했지만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는 달걀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라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고, 이대로 뒀다가는 딸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절연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했다. 처음 남편은 내가 너무 오버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동조하지 않았지만 전에 딱 한 번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에 달걀이 들어있는 걸 우리 둘 다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딸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서둘러 병원에 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달걀을 먹이라고 할 거고, 그때도 무사할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딸아이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었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달걀이 들어있는 음식, 과자 등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게 여러 번 적발된 상황이고, 적발된 횟수만큼 딸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절연해야 하는 이유로 부족한 거냐. 내가 피 튀기며 역설하자 남편도 내 의견을 수용했다. 물론 절연 의사를 전달하자 시어머니는 당장 내 손녀 돌려내! 내 아들 자식이며 이 집안 자손인데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라고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절대 딸아이를 시어머니와 접촉시키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도 포기했는지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딸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성화도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 나는 먼저 주에 딸아이가 아파서 평일에 다른 사람과 스케줄을 교환하고 급히 휴무를 냈기 때문에 대신 일요일이지만 출근하게 됐다. 당연히 딸아이는 남편한테 맡기고 집에서 나왔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남편이 딸아이가 이상하다면서 당황한 말투였다.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 그런가 했는데 남편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쿠키를 몇 개 먹였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숨을 못 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다는 거였다. 나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악을 썼다. 시댁은 멀지 않았고 정신없이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남편은 놀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폭발했다. 분명히 말했죠. 달걀 알레르기라고요. 달걀이 들어간 건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달걀을 먹이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 딸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네? 격분한 나는 시어머니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어?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구급차 불렀으니까 진정하고 조용해. 라며 나한테 명령조로 말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알레르기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건지 달걀은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는데, 그리고 이미 절연한 시댁에 왜 딸아이를 데리고 온 건지. 경솔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행동에 뇌혈관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가 올라왔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같이 타고 딸아이와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구급차 안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딸아이의 숨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딸아이를 병원에 두고 짐을 가지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뒤따라 병원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대고 멀쩡하기만 한데 무슨 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웬 수선이 그렇게 심하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알레르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장사가 아니야. 조금씩 먹여서 적응하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알아들어? 여전히 뻔뻔한 시어머니를 보자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가 숨도 못 쉬고 괴로워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적응을 시켜가다니 근본 없이 떠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들어주지.
남편은 옆에서 맞아, 옳은 말 틀린 거 없어. 지금 보니까 구급차는 굳이 부를 필요도 없었구만 뭐.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남편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겼다. 짐을 챙긴 후 현관 열쇠를 교환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에 대고 남편은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열쇠 업체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이혼할 거니까 굳이 집에 들어갈 필요 없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며 화를 냈다.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아빠하고 딸을 분리하는 게 정상적인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해줬다. 네 짐은 딸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으로 다 보낼 거고 배송비도 네 부담으로 할 거라는 것도 알려줬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라고 하자 너 미쳤구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독신 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자 남편은 내가 애 아빠야. 네가 뭔데 전부 다 멋대로 정하고 난리야? 라며 북권을 주장했지만 위험한 거 알면서 거기 데려갔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야. 알레르기 일으키게 만든 책임은 어디 가고 아빠 타령이야? 라고 대꾸해줬다. 또 시어머니한테는 이번 일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하자 그거 두드러기 좀 난 거 같고 이혼에 위자료에 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니? 라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먹였다는 건 이미 그 행위 자체로 살인미수이며 인간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딸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냐며 딸아이를 방패 삼으려고 했다. 며칠 못 가서 징징거릴 게 뻔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며 은근 겁을 줬다. 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직이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딸아이와 둘이서 평범한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한편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갑자기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손녀가 몸이 안 좋았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소란을 피우더라고 라며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결과 팩트를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질겁하면서 할머니가 손녀를 죽이려고 환장한 거 아니냐며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소문이 돌았다. 그 일로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 같은 소문이 남편 회사에도 퍼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 회사에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모친을 감싸면서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한 폭력 남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 높은 분이 나서서 그런 인간을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나? 라고 한마디 하자 남편은 바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패거망신 수준의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이게 다 내 탓이라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떠벌리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달을 냈다며 나를 협박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달이 난 원인은 모두 네 탓이라는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빈약한 알레르기 상식을 열심히 일깨워주고 절대 달걀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만 지켰어도 이런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시댁에만 데려가지 않았어도 딸아이의 생사가 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이건 모두 남편의 자업자득이며 나는 1도 동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며 친정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지 10일 후 남편은 폭망한 자기 처지에 대한 울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아파트로 찾아와서 한참 문을 두드리다 갔단 얘기를 나중에 옆집 사람한테 들었다. 남편의 목표는 나한테서 딸아이를 뺏어가는 거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1층이었고 새벽 1시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친정으로 이사를 한 뒤여서 그 집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연히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심지어 남편을 잡아서 깔끔하게 제압한 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넘겨줬다고 한다. 체포 당시에 남편은 경찰한테 계속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주장했다는데 처음부터 그 집은 네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번 일로 남편은 악행이력 추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갔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그 결과 재취업의 길도 막히고 말았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전 남편 방은 쓰레기와 악취로 넘쳐나고 폐인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나는 딸아이와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 딸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온누리. 제약회사에서 사무 업무를 맡고 있는 31살의 독신. 하지만 3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다. 남친 허접하는 나보다 5살 많은 36살이다. 나이로만 보면 슬슬 결혼을 생각할 때가 지난 것 같은데 허접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결혼할 생각은 있어? 라고 물으면 때가 되면 이라고 할 뿐 말머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데는 선수다. 한때는 나도 프로포즈는 언제쯤일까? 이벤트는? 이라는 기대를 품었었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그런 기대는 아예 버렸다. 어떤 일이란 허접한의 바람,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전 여친과 뒤에서 만나고 있었다. 나와 허접한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만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해왔는데 전 여친과는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하루가 멀다고 만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내가 그걸 알게 된 건 전 여친의 SNS 때문이었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켰는데 전 여친 왕재숙한테서 친구 신청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어이없으면서도 궁금해지는 본능, 왕재숙이 올린 사진을 봤고 거기서 허접한과 같이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곧바로 허접한을 추궁하자 순순히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내가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양다리야 라고 흥분하자 허접한은 걔랑은 이미 헤어진 사이야 라고 주장했다. 이미 헤어졌는데 왜 만나? 계속 만날 거면 나랑 헤어지고 만나. 내가 격렬하게 화를 내자 알았어 진짜 안 만날게 라고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왕재숙은 SNS에서 나를 차단했는지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일단은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한 허접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배신은 2번 배신도 가능한 법. 허접한의 말을 전부 다 믿기는 힘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커플을 유지한 채 3번째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3년이나 만났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 피하기 바쁜 허접한에게서 마음이 떨어져가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면서 솔직하게 현재 내 마음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우리 벌써 사귄 지 3년이야. 나도 나이가 벌써 31살이고 라고 운을 띄우자 허접한은 아직 31살밖에 안 됐어? 나랑 비교하면 아직 아기네 라고 또 딴청을 피우기 시작했다. 내가 이쯤 되면 결혼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 아닌가? 라고 콕 집어 말하자 꼭 그런 건 아니지. 난 아직 즐기고 싶어. 가정에 매이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라고 했다. 만약 허접하니 내 말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주고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면 허접한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아있던 애정, 의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우리 그만하자 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레스토랑에서 나와버렸다.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 나는 쓸쓸하고 허무했다. 참으려고 해도 저절로 눈물이 솟아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기분을 바꾸고 싶었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자 자주 갔었던 주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주점은 나의 전남친 이상남과 같이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다. 이상남과는 22살 정도에 만나서 사귀었고 25살 때 프로포즈를 받았다. 부모님께 소개했지만 아빠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아빠는 그의 학력을 문제 삼았다. 학벌주의자인 아빠는 내가 엘리트와 결혼하기를 바랬고 평범한 학력,
평범한 중소기업의 평사원이었던 이상남은 연봉 또한 아빠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 나는 그런 건 상관없다고 아빠를 설득했지만 아빠는 절대 안 된다며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했고 이상남과 만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꼰대 그 자체였던 아빠는 4년 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이상남이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했으면 우리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가끔 그 사람을 떠올렸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주점쪽으로 옮겨갔고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전에 이상남과 항상 같이 앉았던 카운터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맥주를 한 잔 시켰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크리스마스를 자축하기로 했다. 속으로 건배를 외치고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비워낸 순간 뒤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온누리? 뒤를 돌아본 순간 눈앞에는 이상남이. 우리가 다시 만난 건 6년 만이었다. 그는 얼굴도 표정도 모두 그대로였다. 마치 어제 보고 다시 만난 것처럼. 뜻밖의 우연으로 재회한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됐다. 혼자 왔어? 라고 묻자 쑥스러운 듯이 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사실은 내 생각이 나서 우리가 같이 다녔던 곳들을 한 군데씩 돌아다니고 있던 중이었다고 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살아온 얘기를 하던 중에 이상남이 갑자기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누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했다. 이상남은 나와 헤어졌지만 언젠가 우리 아빠한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기업에 입사했고 이미 연락은 끊어졌지만 반드시 나와 다시 만날 거라 믿으며 다시 만나게 되면 나에게 두 번째의 고백을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이상남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실은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대답한 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아쉬운 작별을 했다. 며칠 후 이별 통보를 하기 위해 퇴근 후 허접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하철역 쪽에서 다정하게 걸어오는 남녀가 있었는데 내 쪽으로 다가온 순간 그 남녀가 허접한과 왕재숙이란 걸 알았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한 허접한은 당황한 듯 누리 네가 웬일이야? 라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왕재숙이 헐! 너 설마 아직도 얘 정리 안 했니? 나쁜 자식! 라며 발끈 사실관계를 유추했을 때 허접한은 나와 왕재숙 양쪽에 다신 안 만날게 라고 어장관리를 한 게 분명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는 이걸로 우리 끝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라고 선언한 후 허접한이 우리 집에 두고 갔던 물건들이 담겨있던 쇼핑백을 던져주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내가 자리를 뜬 순간 왕재숙이 나도 너랑 끝이야! 개짜증나! 라고 하더니 허접한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왕재숙 땡큐를 외쳤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이야. 그 후 나는 이상남과 재결합했고 5개월 정도 지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 내가 SNS에 결혼반지 사진과 함께 결혼 소식을 알리자 가장 관계없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였다. 그날은 퇴근 후 이상남이 회사까지 마중을 오겠다고 해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본 적 있는 자동차가 내 앞에서 섰다.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허접하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쳤다. 혹시 결혼 때문에 그래? 라고 묻자 네 마음대로 그딴 거 올리면 뭐 그런다고 내가 결혼할 것 같아? 라며 헛소리를. 착각은 자유라더니 정말 너 뭐 되니? 나는 혼자서 웃었다. 걱정 붙들어 매. 나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라고 하자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데? 라고 묻길래 이상남과 결혼할 거라고 하자 허접한은 열을 내며 그놈이 누구야 대체? 너 설마 양다리 고쳤었냐? 라며 먼 눈엔 뭐만 보이는 소리를 냈다. 착각은 자유라더니 허접한은 내가 헤어지자고 한 말을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화 풀리면 자동으로 연락하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 허접한이 그러니까 너 진짜 나하고 끝낸다는 거야? 그런 뜻이야? 라고 확인하길래 당연하지. 나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거야. 집도 이사 준비 다 끝냈어.
네 라인은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허접하니 너만큼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좋아, 결혼해 줄 테니까 당장 그놈하고 헤어져. 라는 황당 발언을. 그러더니 차에서 내려서 내 어깨를 꽉 잡았다. 그때 이상남이 도착했다. 너 뭐하는 놈이야? 당장 누리한테서 떨어져! 라고 소리치며 허접한을 한 방에 정리. 허접한은 울면서 차에 타더니 조용히 돌아갔다. 그 후 허접한은 왕재숙한테 결혼 사기로 고소당하면서 경찰에 끌려다니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허접한은 왕재숙한테 결혼 약속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왕재숙이 허접한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허접한은 3천만 원의 채무와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 결국 회사 월급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알바로 룸살롱 웨이터까지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 형편이라고 한다. 한편 나는 이상남과 결혼 후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나 첫 임신을 했다. 또 35살에는 둘째를 임신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소문에 의하면 허접한은 4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빚 갚느라 몸을 혹사하다 보니 결국 몸에 무리가 왔고 지금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날 이상남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허접한과 헤어지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에게 한없이 고마워진다. 내 이름은 나승자.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친구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며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말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내 얼굴 왼쪽에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다. 설마 그것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미팅이니 회식이니 하는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다. 중딩, 고딩 때 친구들과는 여전히 연락하며 잘 지내고 있고 친구들과는 술 모임도 자주 갖는 편이다. 잘 통하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어느 날 자주 연락하는 중학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고 항상 보는 친구끼리 만나기로 했다.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멤버 중 한 명인 장난중이 일어나더니 나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라며 마이크를 잡는 신용을 했다. 모두의 시선이 장난중을 향해 쏠리자 나 곧 결혼해 라며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꽤 오래 사귄 남친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 나이에 벌써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고 깜놀했다. 우리가 모두 입을 모아 축하한다고 하자 난중이는 결혼식 날 승자한테 절친 스피치 부탁하고 싶은데 해줄 거지? 라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때 나는 난중이도 나를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게 너무 좋아서 당연하지 라고 단숨에 대답했다. 난중이와는 집이 가까워서 유치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고 부모님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다. 매일 같이 있어도 실증나지 않는 난중이는 나한테 특별한 친구였다. 하지만 난중이는 나한테 마음의 빚이 하나 있었다. 그건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 내가 입게 된 피해와 관련이 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나와 난중이는 수영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다. 큰 도로가 나오자 장난기가 발동한 난중이는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볼로기로 올라가서 걷기 시작했다. 내가 위험해 라고 말렸지만 괜찮아 봐 나 잘 걷지? 라며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중이의 발이 미끄러졌고 도로 쪽으로 몸이 넘어갔다. 나는 난중이를 구하려고 몸을 던져서 팔을 잡아당겼다. 그러다 그만 내가 균형을 잃고 볼록에 발이 걸리면서 도로 쪽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고 다음 순간 달려오는 차가 나를 덮쳤고 병원에 실려갔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됐다. 입원했을 때 문병을 온 난중이는 울면서 나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나도 너도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났잖아. 라고 나는 힘들어하는 난중이를 위로했다. 나는 내가 다친 게 난중이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장난치면서 노는 건 우리한테 일상이었다. 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하지만 난중이는 나랑 달랐던 것 같다. 그 사고 이후 항상 나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게 몸에 밴 아이가 되어갔고 가끔 내 얼굴을 보면서 슬픈 눈을 하기도 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난중이 앞에서는 더 밝고 활달하게 굴었다. 그런 큰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절친이었고 앞으로 평생 서로에게 절친으로 남을 거라고 자신했다. 난중이의 결혼식 3일 전, 난중이가 독신생활 마지막 기념으로 둘이서 밥을 먹자고 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갔다.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내가 늦었으니까 우리 그만 일어나자 라고 하자 난중이가 진지한 얼굴로 내 예비 신랑 의사인 거 알지? 네 얼굴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나타나면 정말 좋겠어 진심 이라고 했다. 나는 고마워. 근데 나는 지금 이 상태도 나쁘진 않아. 진짜 너도 이제 그만 신경 꺼 라고 하고 웃었다. 와인을 많이 마신 탓인지 난중이는 비틀거리면서 계산하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난중이 남친 왕재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자 내 얼굴의 상처를 유심히 보더니 난중이 친구? 라고 물었다. 술에 취한 난중이를 차에 태우고 차 문을 닫자 왕재수가 그쪽 혹시 내일 우리 결혼식에 올 생각이야? 라면서 미간에 주름살을 모았다. 내가 네 라고 하자 눈치는 좀 챙겨야지. 얼굴 장난 아니신데 다른 하객들 앞에서 신부 친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 알아들었으면 결혼식에 오는 거 다시 생각해봐 라는 발언을 초면에 필터링도 없이 내뱉었다. 지금까지 얼굴에 있는 흉터 때문에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심 상처받았다. 난중이한테 폐가 된다면 결혼식에 안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내가 안 간다면 난중이는 분명히 슬퍼할 거다. 그런 확신이 들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고민했지만 왕재수 말 따위는 무시하고 결혼식에 가기로 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하객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축의금을 전달하고 식장에 들어오자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는 중장년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들어왔고 왕재수가 하객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게 보였다. 부딪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안 띄게 이동하려고 했지만 왕재수가 뒤를 돌아본 순간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당황한 나는 화장실 쪽으로 뛰었고 결혼식이 진행되기 직전까지 버티기로 했다. 이제 됐겠지 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왕재수가 화장실 통로 쪽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왕재수는 야,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지? 그 상판을 어디 남의 잔치에 뒤밀어. 당장 꺼줘. 네 의자 다 치우라고 했어 라며 소리 질렀다. 그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그 얼굴로 너도 참 불쌍하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얼굴로 평생 사느니 저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게 계속 편했을 텐데 라며 다시 한번 망언을 쏟아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해서 저절로 눈물이 났다.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다 했는지 왕재수는 빠르게 식장을 향해 갔고 어디 있다가 왔는지 갑자기 난중이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네 자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라고 하더니 후다닥 식장 쪽으로 갔다. 난중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갔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내 자리가 있다고 하니 일단 나도 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일부러 와서 말까지 했는데 친구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것 같아서 내 자리를 찾아서 착석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팔짱을 끼고 등장한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난중이가 팔을 빼더니 그 자리에 멈춰섰다. 왕재수가 너 왜 그래? 라고 하자 난중이는 신랑 측 하객 여러분은 모두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다. 식장은 혼돈에 휩싸였고 누구보다 당황한 왕재수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혹시 몰카 찍니? 라고 다그치자 난중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앞에 있던 마이크에 갖다 대더니 녹음 파일을 틀었다. 잠시 후 야,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지? 그 상판을 어디 남의 잔치에 뒤밀어. 당장 꺼줘. 네 의자 다 치우라고 했어. 그 얼굴로 너도 참 불쌍하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얼굴로 평생 사느니 저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게 계속 편했을 텐데 라고 나한테 퍼부었던 망언이 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당황한 왕재수가 아니야! 이거 나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하자 난중이가 좀 전에 네가 여자 화장실 앞에 계속 서 있는 게 하도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어. 내 절친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라고 하더니 마이크를 손에 잡았다. 그리고 난중이는 내 얼굴에 상처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하객들에게 설명했다. 난중이의 말이 끝나자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나한테 격려의 말을 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신랑 측 하객으로 왔던 어떤 젊은 남자가 그 상처 제가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상처를 연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나중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다. 하객석에 자리하고 있던 나이 지긋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 보이는 중장년 남자분들이 왕재수에게 너는 의사 자격이 없어. 의사들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우리 병원에 얼씬도 하지 마. 너 같은 인간은 절대 메스를 들면 안 돼. 라며 왕재수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노를 표출하고 돌아갔다. 왕재수는 그 사람들 뒤를 쫓아서 뛰어가면서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할게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매달렸지만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 왕재수는 자기 부모님, 난중이 부모님 할 것 없이 맹 비난을 받았고 파탄이 난 결혼식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요구에 마지못해 응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난중이를 비롯한 주변 의사들이 모욕죄로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와글와글하자 절대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겠지만 나한테도 위자료를 보내왔다. 나는 그 돈으로 결혼식 때 만났던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잘 돼서 상처가 거의 없어졌다. 한편 인성에 대해 안 좋은 평판이 돌아서인지 왕재수를 채용하려는 병원은 당분간은 찾기 어려울 것 같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했던 탓에 하객들에게 축의금도 돌려주고 결혼식 비용을 혼자서 충당하기 힘들었는지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던 아파트를 전부 매각한 건 물론 서울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자 왕재수는 자기 존재를 전혀 모르는 지방병원에 겨우 일자리를 구했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내려간 후 다신 서울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난중이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전체 남성한테 번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나와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통했는지 원래의 천진난만 완전 긍정의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됐다. 나는 결혼식에서 만났던 의사에게 얼굴 치료를 받으며 가까운 사이가 됐고 지금은 결혼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 얼굴에 났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된 후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나의 행복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됐다는 점이다. 내 이름은 호구남, 54살의 독신, 직업은 회사원이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고 하면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유는 단 하나, 악처와 고약한 딸한테서 이제야 겨우 벗어났기 때문. 전처인 고진숙과는 내가 32살일 때 결혼했다. 아내는 이혼 경력 1번과 2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다. 아내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자가 도망을 갔고 어쩔 수 없이 싱글마더가 됐다.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던 아내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 주문 도시락을 배달하러 매일 왔었다. 항상 웃는 얼굴, 활기차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처음 둘이서 만났던 날 아내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시락 가게 말고도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나는 아내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아내에게 고백하고 연인으로 발전. 다시 1년 후에 결혼하고 우리 셋은 드디어 가족이 됐다. 딸아이 재아는 아직 2살이었고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아빠로 받아들였다. 딸아이 관점에서 나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아빠였다. 우리 셋은 사이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한 듯 했는데 딸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아내와 같이 딸아이 운동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딸아이가 내 친구가 나더러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대. 라는 말을 했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해. 네가 아빠랑 닮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둘러댔지만 나는 이제 딸아이한테도 사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딸아이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비밀로 해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일인데 계속 거짓말로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딸아이의 상처를 더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상의한 후 딸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줬을 때 딸아이는 당연히 놀랐고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곧 그래도 나한테 아빠는 아빠뿐이야. 라고 말하는 딸아이의 의젓함에 한없이 행복했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여전히 행복한 가족으로 잘 지냈고 다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딸아이가 22살이 되던 해 사춘기 때도 나하고 별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던 딸아이가 갑자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나이 탓인지 몸에 살이 붙고 중년 남성 체형이 된 점을 지적하면서 징그러워! 라며 말끝마다 쏘아붙였다. 말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녁 먹는 시간을 나하고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내가 샤워하려고 하면 보일러를 꺼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게 느껴졌다. 아내는 이상하게 변한 딸아이를 두고 얘가 다 늦게 반항기가 왔나 봐 라며 태평하게 말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아내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집안일이며 요리를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것만 차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딸은 스테이크, 비프 스튜를 먹으면서 나는 난데없이 젓갈에 맥주 한 잔만 덜렁 있는 날이 허다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내에게 직선적으로 물어보자 아내는 당신 배 나온 것 좀 봐. 내가 창피해서 그래. 앞으로 저녁은 그것만 먹어 라고 했다. 옆에서 딸아이가 정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몰래 사 먹고 오던가 라고 비웃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게 없었다.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 집에 있는 게 힘들어진 나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한편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행동에 옮기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전 말도 안 걸던 아내가 대뜸 할 얘기가 있다며 거실로 나를 불렀다. 아내는 말하기도 귀찮다는 투로 재아가 결혼할 거래. 곧 결혼식인데 당신은 결혼식에 초대하기 싫대.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했다. 그래? 결혼한대? 그거 잘 됐네. 근데 왜 나는 오지 말라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묻자 당신처럼 멧돼지 같은 사람을 아빠라고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양가 상견례도 나 혼자 가기로 했어. 라며 내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때 마침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다. 왜 거실에 나와 있고 난리야? 얼굴만 봐도 짜증나. 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엄마한테 결혼한단 말 들었다. 축하한다 재아야. 라고 축하 말을 건네자 결혼식에 당신 같은 사람 오는 거 딱 질색이거든? 쪽팔리니까 절대 올 생각하지 마. 끼지 말라고. 라며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 딸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 결혼식에 갈 생각 없다. 라고 하자 고맙네. 덕분에 쪽팔림은 면했네. 라고 하더니 아내와 하이터치. 나는 작은 소리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다. 라고 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딸아이 결혼식 날 이혼 서류를 두고 집에서 나올 결심을 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와 딸은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다가오는 결혼식 얘기로 매일 흥분 상태였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다. 아내와 딸아이가 결혼식장에 간 후 나는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집에서 나왔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자 처음 만났을 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결혼식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만 보고 나오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구석에 잘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구남 씨? 라고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니 거래처 사장님이었다. 왜 이런 데 서 계세요? 라고 묻는 말에 할 수 없이 사정을 말하자 이번엔 딸아이 이름을 물었다. 제 딸은 공지아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장님이 그 아이라면 오늘 내 손주랑 결혼할 신부인데? 라며 놀라는 반응. 딸아이는 신랑한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는 없다고 했고 애초부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 모양이었다. 그뿐 아니라 결혼식에는 이미 친부가 와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친부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고 나 모르게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해온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자기를 길러준 새아빠를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다니 인간성이 의심스럽다며 화가 난 사장님은 나를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셨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치워. 그래야 후회가 없어. 사장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어깨를 토닥인 후 신부 대기실 문까지 직접 열어주셨다. 문이 열리자 아내와 신랑, 신부 그리고 내 또래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딸아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대체 왜 왔어? 징그러운 인간 라고 경로. 내가 그것보다 이 사람 대체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우리 친아빠야. 아저씨보다 훨씬 잘생겼지? 라고 말했다. 딸아이 친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동일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당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 둘이 무슨 관계야? 라고 따졌다. 아내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헛소리야? 라며 내 말을 부정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혼식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 당황한 딸아이는 뭐래니? 갑자기 뭐 하자는 거야? 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신랑이 너 나한테 엄마하고 둘이서 산다고 했었지? 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 게다가 뭐 징그러운 인간? 너랑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더니 결혼식 스태프를 불렀다. 딸아이는 아니야. 이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라면서 산증인을 앞에 두고도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놨다. 나는 아내와 처음 보는 남자를 향해 다시 한번 무슨 관계인지 추궁했다. 내 말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사장님이 나서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 딸을 결혼 사기로 고소하는 수도 있어요. 라고 압박했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흥신소 사람 붙이면 바로 답 나오는 일이야. 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아내가 겁을 먹었는지 남자와의 관계를 실토했다.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불륜관계였고 아내는 불륜 상대를 친부로 둔갑시켜서 나를 방해물로 만드는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아내는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 라는 거짓말로 딸아이를 선동했고 그 결과 화가 난 딸아이는 나한테 폭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였다. 드디어 궁금해했던 진상을 알게 되고 딸아이가 아내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돈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구매했다. 아내는 불륜남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불륜남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바로 관계가 끝나고 말았다. 이혼 후 그동안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바로 매각했다. 현재 전처는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딸아이는 결혼이 파탄나고 신랑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후 충격이 컸는지 회사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한다. 직장도 잃고 집마저 없어지자 나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독하게 마음먹고 부탁을 거절했다.
딸아이는 앞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원래는 남편과 나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시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지신 일을 계기로 남편이 나한테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시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돌봄 문제로 힘들어하신다면 가족으로서 나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남편 말에 동의했다.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덕분에 훨씬 힘이 덜 든다면서 우리한테 고마워하셨다. 시아버지도 항상 고맙다고 하셨고 그렇게 몇 년간 시부모님을 도와 시할머님을 돌보며 살았고 마지막 임종도 가족이 모두 같이 지켜봤다. 시할머님을 돌보는 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했지만 남편의 할머니면 내 할머니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시할머니 병시 중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두 사람 다 거의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정에 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는지 갑자기 시댁에 오는 횟수가 많아졌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을 두고 힘들 때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더니 지금은 뭐하러 계속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탐탁지 않아 하셨다.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 생각에 100% 공감했지만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 부담, 스트레스 그런 건 거의 없었고 또 왔네 뭐 그런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작은 시누이가 왔다 가고 나면 화장품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양이 확 줄어있거나 했다. 처음에는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시누이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얘기를 시어머니, 남편한테 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 시부모님한테는 친딸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간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이 나오질 않아서 혼자서 소갈이하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워낙 민감 피부라 기초 화장품 세트가 몇십만 원이나 하는 고가여서 타격이 크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문제가 발각된 것은 그날도 평소처럼 화장품을 발랐는데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얼른 얼굴을 씻었다. 다시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확인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절대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사용을 중지했고 여분으로 사뒀던 새 것을 꺼내서 얼굴에 발랐다. 제일 먼저 의심이 간 건 당연히 시누이였지만 그동안 화장품을 훔쳐가긴 했어도 이물질을 투척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시누이가 한 짓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건지 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 꺼낸 화장품이 확 줄어들어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출근한 사이에 시누이가 왔다 갔다고 하셨다. 이번에도 역시 범인은 시누이가 분명했다. 처음엔 티 안 나게 가져가더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한 건지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면서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변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화장품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하필 그날부터 3일간 출장 일정이 잡히고 말았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얼마 안 남은 화장품이라도 털어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코를 자극하는 특이한 악취까지 풍겼다. 대체 자기 얼굴에도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 왜 굳이 이물질을 투척하고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일단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방으로 오셨다. 요즘 들어 큰 시누이가 계속 내 방에 들락거리는 게 미심쩍어서 왜 그 방에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내가 재미있는 DVD를 갖고 있어서 빌렸는데 그거 돌려주려고 한 거였다고 말했다는 거였다. 시어머니도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면 어머님도 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번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동안 작은 시누이만 내 방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큰 시누이도 같은 패였다는 사실이었다. 화장품을 가져간 범인은 작은 시누이지만 아마도 화장품에 이물질을 투입한 건
큰 시누이 짓이 분명했다. 작은 시누이가 화장품을 덜어가면 큰 시누이가 남는 화장품에 이물질을 투입한 가설이 완성됐다. 다행이라면 내가 이상을 감지하고 화장품을 교환했던 사실이다. 남의 화장품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물질을 넣는 만행까지. 나도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얼굴로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잡았다. 야, 너 뭔 짓 했어? 내 얼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위자료 내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당장 그 손 못 놔? 뭐 하는 거야 너? 우리 셋이 얽히고 설켜서 몸싸움하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오셔서 억지로 시누이를 나한테서 떼어놨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시누이 얼굴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지만 왜 이러는 건지 먼저 설명부터 하라고 시누이에게 따졌다. 그러자 시누이는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 여자가 내 화장품에 이상한 거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당장 치료비부터 내놔. 1,000만 원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열을 내길래 그런 이유라면 제가 아니라 형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작은 시누이는 물론 시부모님도 뭐? 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내친 김에 요즘 내 화장품이 자꾸 없어져서 고민하고 있던 일이며 이물질까지 투입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완전히 열을 받아서 큰 시누이를 호출하셨다. 시댁에 도착한 큰 시누이가 작은 시누이 얼굴을 보더니 깜놀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이 넣은 이물질 때문에 작은 아가씨 얼굴에 발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확인시켜주자 큰 시누이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나는 아니야. 난 스키네만 조금 섞은 게 다야. 라고 시누이가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자 시아버지가 시누이들한테 둘 다 당장 꿇어 앉아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가 나서서 두 딸에게 진상조사를 시작하셨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두 사람은 내가 시댁에 사니까 지출이 줄어들었을 거고 돈을 모으고 있을 거란 생각에 약이 올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작은 시누이는 내 화장품을 훔쳐가는 걸로 안갚음하려고 했고 큰 시누이는 내가 시댁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되면 동거하는 게 싫어질 테고 그럼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할머니한테 들어가던 돌봄 비용도 안 들어가고 여윳돈이 전부 딸인 자기한테 올 거라고 기대하고 저지른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바네로 소스를 화장품에 섞을 생각을 하다니 악녀도 차원이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만약 내가 중간에 확인 안 하고 그냥 얼굴에 발랐으면 아마 나는 작은 시누이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시할머니가 계실 때는 행여 자기들한테 뭐라도 시킬까 오지도 않더니 자기들이 시댁에 와서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자 입속 챙기기만 급급해서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고 정말이지 말이 안 나왔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시부모님은 간과하지 않으셨다. 특히 인간성의 하한선을 상실한 큰 시누이는 하바네로 소스 투척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변색이 되지 않는 양을 계산해서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극민감 피부인 내가 만약 그 화장품을 진짜 얼굴에 발랐다면 작은 시누이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화가 난 시부모님은 절연을 선언하셨다. 작은 시누이는 이제 내 얼굴은 어떻게 하면 좋냐며 시부모님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자업자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돌아오자 아프다, 따갑다, 이 얼굴로 어떻게 사냐며 생 난리를 쳤다. 시부모님은 딸들 대신 사과한다면서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고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하셨다. 출장 중인 남편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위자료를 요구했다. 화장품을 쓰기 전에 눈치채서 내 얼굴은 무사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 일을 큰 시누이 남편과 작은 시누이 약혼자에게도 모두 알렸다. 그 결과 작은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족이지만 명백히 도둑질이라며 파혼당했다.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얼굴도 당분간은 그 상태로 쭉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큰 시누이는 이혼당했는데 사람 얼굴 바르는 곳에 독극물을 투척한 거랑 뭐가 다르냐며 엄마가 인간 이하면 아이들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남편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했지만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 후 작은 시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다는데 파혼한 약혼자가 파혼에 대해 책임지라며 위자료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다. 큰 시누이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악녀 같은 만행이 SNS로 퍼져나갔고 그런 인간은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면서 기피 대상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시부모님이 이미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이 시댁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큰 시누이는 이혼당한 후 집도 없고 수입도 없고 현재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본다.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게 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했던 두 사람. 좋은 것만 쏙쏙 골라 가지려고 했던 이기심에 철퇴가 가해졌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내 이름은 지성미, 29살의 독신, 회사원이다. 대기업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는 나는 안정적인 연봉과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지금은 우아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은 1년 전 이혼한 돌싱녀이다. 전 남편과의 이혼은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어줬다. 전 남편 나태한과는 25살 때 결혼 생활은 겨우 3년에 불과했다. 나태한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인 면은 내가 책임지고 있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았고 남편이 나보다 수입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을 나태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게 됐다. 내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미워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또 사남매의 장녀인 나는 남을 돌보고 희생하는 것에 특화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남편이 회사에서는 무능한 사원이었을지라도 내 앞에서는 낙천적이고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 저절로 돌봐주게 되는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독이 돼서 남편을 더욱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러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뻔질나게 외출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수상쩍은데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말았다.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연 순간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공기가 느껴졌다. 내 컵, 내 식기에 물기가 남아있는 점, 남편 침대 커버가 빨래 건조기에 널려있는 점, 뭔가 이상한 이 느낌.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체크, 욕실에서 긴 갈색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나는 검은 단발머리였고 정체불명의 머리카락은 외부에서 유입된 게 분명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아왔을 리는 없고 틀림없이 내가 없는 동안 누가 왔다가 간 것이다.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거물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건 뭘까? 라고 물어도 여전히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없는 사이에 도둑이라도 들었단 건가? 찜찜하니까 이 머리카락 들고 경찰에 가서 신고해야겠어. 라고 하자 마침내 그건 안 돼! 라며 반응을 보였다.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정말 경찰에 갈 거라고 남편을 추궁하자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내가 화를 내며 불륜녀를 데리고 오라고 하자 남편이 실은 그게 네 친구야 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남편이 실토한 불륜녀는 나와는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였던 한심애였다. 한심애는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서 살았고 가정 형편이 늘 어려운 친구였다. 결핍 때문이었는지 성인이 된 후로는 명품에 목을 매는 경향이 있었다. 돈 많은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그 남자들한테 이것저것 받아내는 등 예전에는 좋은 친구였지만 갑자기 변해버린 한심애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심애와는 벌써 5년 넘게 아무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
돈 많은 남자만 밝히던 한심애가 무슨 이유로 백수로 지내는 내 남편을 유혹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주말에 한심애를 호출했다. 남편과 나란히 앉혀놓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현관에서 거실까지 한심애는 머뭇거리는 기색도 없이 곧바로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우리 집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란 걸 확신했다. 내가 집에 없는 사이 다른 여자들을 끌어들이고 내 그릇과 내 샴푸를 그 여자가 마음대로 쓰게 하면서 내 집을 활보하게 했을 생각을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만 같았다. 죄인처럼 쥐죽은 듯이 있는 남편한테 한심애는 왜 그렇게 기가 죽었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이혼하기로 했는데 당당하게 굴어도 돼.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그래 그렇지 라고 하더니 자세를 고쳤다. 내가 이혼할 생각이었어? 라고 묻자 남편이 나 너하고 이혼하고 한심애하고 재혼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대답했다. 백수 생활 어언 3년 내 돈으로만 산 남자가 이혼하고 한심애와 재혼하겠다. 대체 생계는 어떻게 꾸릴 생각인지 계획이 있긴 한가 싶었지만 일부러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이혼 후에 어떻게 살든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동안 내가 먹여 살렸건만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이혼을 안 하면 그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남편한테 초특급으로 이혼서를 준비해. 위자료는 두 사람한테 철저히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라고 하자 한심애가 의외로 화끈하네. 너무 잘됐다. 나태한 씨가 내가 너보다 예쁘고 스타일이 좋아서 한눈에 반했대. 완전 타입이라나?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사주고 정말 자상해. 난 왜 이렇게 예쁜 거니? 라고 했다. 남편을 노려보자 움찔하더니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초스피드로 이혼할 거니까 안심하고 그만 돌아가. 남편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한심애를 돌려보낸 후 본격적으로 불륜 남편 특검 시작. 직업도 없는 사람이 한심애한테 그토록 자상하게 명품을 사준 비결이 뭘까? 라고 묻자 남편은 내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선물 공세를 했다고 자백했다. 격분한 나는 당장 그 돈을 갚으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남편한테 경고했다. 지금까지 내 카드로 몰래 쓴 돈이 얼만지 조사해보니 무려 5천만 원이 넘었고 무조건 다 갚으라고 했다. 그런 거금을 무슨 수로 갚냐는 남편에게 나는 1도 양보하지 않았다.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남편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왔다.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고 사채도 빌리고 며칠 안에 돈을 다 갚았다. 돈을 확인한 후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던져주고 남편을 내쫓았다. 다음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남편과 한심애에게 위자료를 청구, 완전한 남남이 됐다.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손자로 경제적 여유를 얻었고 나는 우아한 독신 생활을 추구하기로 발상을 전환했다. 그러던 중 난데없이 한심애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남편이 집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자기가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 한심애와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꼭 필요한 거라고 어찌나 사정을 하는지 하는 수 없이 그러라고 했다. 약속한 날 한심애는 얼굴이 활짝 피었다고 할까?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다는 얼굴로 찾아왔다. 미안해. 우리 남편이 다 좋은데 좀 덜렁거려서 라고 하길래 깜빡한 물건이 뭐냐고 하자 남편이 쓰던 머그잔이라고 했다. 겨우 그것 때문에 여길 다시 오다니.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됐고 한심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태한이 쓰던 머그잔을 한심애한테 건네주자 남편이 결혼 선물로 멋진 별장을 지어주겠대. 대출 조금 끼고 완성되면 엑스부인이 너도 초대할게 라는 황당 발언을 아직도 나태한의 실체를 모르고 있는 한심애가 하도 딱해서 무직인 사람이 무슨 돈으로 별장을 지을까? 라고 살짝 재를 뿌려줬다. 한심애가 뭐래? 우리 그이가 무슨 무직이야? 지금까지 나태한이 나한테 가져다 바친 돈이 얼만 줄 알아? 5천 원 될걸? 라고 하길래
그거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거야. 그리고 그 돈은 이혼할 때 다 돌려받았어. 대출받은 거 같던데? 라고 팩트를 알려줬다. 말도 안 돼. 나태한 씨가 너 먹여 살리느라 힘들었다고 했는데 뭐래 진짜? 라며 여전히 못 믿는 한심애에게 내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다. 잘 봤지? 나태한이 나 먹여 살린 거 확실하대? 라고 하자 내 수입을 보고 꽤 충격받은 것 같았다. 너도 곧 알게 되겠지만 벌써 사채업자들이 잡으러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빨리 나가. 라고 하고 한심애를 내보냈다.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오니 한심애가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도 용건이 남았니? 라고 묻자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어. 날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살 수가 없어. 그 인간 너한테 5천만 원 갖고 나서 위자료도 사채 빌려서 줬나 봐. 사채업자들 등살에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더니 한심애는 울음을 터뜨렸다. 생뚱맞았던 건 별장 얘기는 전 남편이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였고 그것 때문에 더 큰 빚을 사채업자들한테 지게 됐고 억지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성통곡하면서 나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한심애에게 설마 내가 그런 돈을 빌려주겠어? 자그마치 이혼한 사람인데 나랑은 상관없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후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전 남편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별장을 강매당했는데 사채로 빌린 돈이 3억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 별장이라는 것도 사진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누가 살다 버리고 간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다고 한다. 전 남편과 한심애는 사채업자들 명령으로 이혼도 못하고 둘이서 같이 일한 돈으로 매달 사채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 사채업자들이 알선해준 불법 업체에서 중노동을 하며 둘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이혼 후 오직 일에만 집중하면서 전형적인 커리어우먼으로 변신했지만 몇몇 독신으로 지내는 친구들과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걸 취미로 삼고 있다. 당분간은 이 생활을 즐기고 싶고 재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오직 나만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하다.